그러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아, 네. 문제가 커지면 좀 그렇게 될 수도 있나 보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에서 유명한 세무사님이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오늘 한번 모셔봤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무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객분들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동방세무법인 강남 지점의 대표 세무사로 있는 최규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사님, 저희들이 세무사라고 하면 약간 동경 같은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세무사가 이렇게 뭐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많이 접하겠지만 일반인들은 많이 접하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세무사를 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상 맨 처음부터 세무사를 생각한 적은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친구분들이나 아니면은 선후배분들이 공부를 하니까 같이 따라했다가 공부하다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좀 이 길을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게 재밌으셨나요? 재밌다기보다는 네. 재미없어요. 재미는 없나요? 재미는 네. 없고 네네. 단지 나중에 내가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세무사를 개업을 하거나 이런 법인을 운영하거나 할 줄은 몰랐고 그냥 취업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세무사 하면 또 이제 수익적인 부분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떠셨나요? 사실 그 세무사님들마다 편차는 상당히 있어요. 네. 정말 헛소리 날 정도로 많이 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중간 정도인 것 네. 같아요. 대신에 직장에 다니시는 이런 분들보다는 조금 더 낫다? 혹시 세무사를 준비하려면 어떤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공부는 정말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냥 머리만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노력하고 이제 계속 필기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자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이기는 해요. 네네. 근데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도 되게 어렵거든요. 어찌 보면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죠. 영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끈기가 있는 분들이 세무사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무사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직원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방법도 있는 건가요? 자격증을 취득하신 이후에는 총 한 세 부류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일반 사기업이나 공기업 이런 데 취직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을 해서 실력을 쌓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바로 개업을 진행하시는 그런 분들도 좀 있습니다. 요즘 대표님께서는 세무 상담 같은 걸 많이 받으실 텐데 요즘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상담이 어떤 건들이 많으신가요? 요즘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이 좀 있으신 자산가 분들이 내 재산을 어떻게 지키느냐 아니면 이 지금 있는 재산을 자녀들한테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지 물론 불법적인 부분은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시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같기도 하고 일반 이제 개인 사업자 같기도 한데 일반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도 대표님한테 요청해서 상담 받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물론이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실제로도 매출이 적거나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분들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분들은 매출이 별로 없다 보니까 비용이나 이런 증빙들에 있어서 좀 취약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설명도 해드리고 어떤 거를 준비하시면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이 세무 일을 하시면서 재미있었거나 헉하는 이런 일이었거나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으셨나요? 몇 년 전이었어요. 상속세 상담이 들어왔죠. 상담 진행하는 도중에 알게 된 게 오빠가 한 분 계시는데 오빠랑 어떤 세무사님이라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제 어떤 브로커인 분하고 모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상속세가 나오지는 않는데 세무사님이 워낙 베테랑이고 잘해주셔서 상속세가 안 나오게 됐다 이러면서 수수료를 과하게 요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실제 그게 맞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본인도 약간 의아하고 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고 제가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로도 이런 세무사가 뭔가를 만져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도 세금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격하게 반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잘 해결이 됐다라고는 이제 들었고 그분께서 좀 고맙다라고 해서 좀 선물을
좀 주시더라고요. 선물까지요? 상담에 대한 수수료도 주시긴 했지만 고맙다고 하시면서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성이 들어가 있는 선물을 네네. 받기는 했습니다.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혹시 다른 것도 있으신가요? 순간 생각나는 건 또 있어요. 이분은 예식장 쪽 업을 하셨던 분인데 소위 얘기하는 바지사장? 그런 분이셨어요. 네네. 네, 그럼 실제 대표님이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이렇게 잠적을 하셔갖고 이분이 세금을 폭탄 맞으신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압류도 들어오고 그제서야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네. 네, 세금 자체가 좀 많은 억대였거든요. 억대요. 와. 네,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 실제 소송도 진행을 하시고 네. 그거에 대한 판결문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찾아냈죠. 실제 세금이나 실제 이제 신고한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주변의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이분은 바지사장이었다라는 부분들도 좀 찾아내고 해서 세무서에 고충을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이런 세금들을 좀 진행하다 보면은 네. 기간들이 있거든요. 심사청구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기간들이 있는데 그 기간을 다 넘어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이런 기간들을 다 끝났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해결을 안 되고 네, 다른 쪽으로 진행을 해드렸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절반 정도로 줄이기는 했어요. 그분은 나중에도 고맙다고 하시기도 하고 다행히도 네. 네, 잘 풀려서 네. 저도 생각이 많이 남는 분이세요. 다른 분 에피소드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거는 사업하시는 분인데 법인을 사업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일을 해주시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주신 분이 자살을 하신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기는 했어요. 네네. 안 좋은 쪽으로 빠지셔갖고 다 탕진하시고 안 되셔 자살을 하신 분이었는데 네. 근데 제 고객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근데 어렵다고 하니까 네, 돈도 못 받고 네. 그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자살을 해버리시니까 아예 못 받게 되는 거죠. 내가 받아야 되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손실로 처리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고 부가세도 받아서 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어서 진행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자녀에게 이제 상속을 하거나 이제 주택을 줄 때 혹시 뭐 절세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요즘에는 좀 주택을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자녀에게 어떻게 절세하면서도 주택을 줄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자녀한테 내 재산을 조금 더 주기를 원했다면 워낙 세금이라는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도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 같거든요. 주택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증여라고 많이들 얘기들 하시는데 증여세는 세율은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꿀팁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전 그 주택의 소유권을 다 넘겨준다기보다는 일부분 지분을 조금 떼서 넘겨주고 자녀분이 성년이면 취직을 하셔갖고 소득을 발생이 된 이후에 나머지 지분을 양도로 취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10년이라는 기간을 이제 지난 다음에 재차 증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기간을 두고 진행하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은 처음 들어서 되게 신기한데요. 한 가지 더 좀 이 자리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에 대해서 이제 일부분 증여를 한 다음에 자녀가 소득이 있거나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건데 전세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게 아니라 전세라든지 월세를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증금을 자녀가 나중에 부담하는 부담부 증여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세금을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편이 좀 더 많습니다.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도 받기도 하는데 세무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이런 거 준비해라 아니면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무조사 참 어렵죠. 세무조사가 왜 나오느냐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상속이라든지 증여 이런 세금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나오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증빙이 좀 부족하다거나 근데 실제로 증빙이 없는데 세금 신고를 그렇게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누락했다거나 이런 게 중점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좀 위험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담당 세무사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좀 더 낫는 거고요.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로 신고한 내용들이 누락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상속이나 증여에는 재산 평가를 하거든요. 이 재산 평가를 할 때 잘못 평가했거나 아니면 채무를 공제받는데 잘못 공제받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게 되고, 그 기간은 적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세네 달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상속세, 증여세 신고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뭐 누락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준비를 해야 되고, 사전에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돌아가신 분이 사전에 증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놓치고 신고하게 되면 세무조사 나오는 케이스가 빈번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담당 세무사님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성실하게 신고를 하셔야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상속세 신고를 많이는 하죠. 시간을 두고 디테일하게 좀 여쭤봐요. 저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거래 내역을 다 봤습니다. 네. 받아서 살펴보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세무사 일을 하면서 세무조사를 받은 적은 없어요. 사실. 대단하신데요. 네. 세무조사 나오면 네. 서로 불편해요. 그쵸, 사실상. 아무래도. 네, 세무사도 불편하고 납세자분들도 불편하기 네.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너무 싫거든요. 아,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를 해드리면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처음에 아예 신고를 할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 현금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증여할 때 꿀팁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좀 절약하거나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없어요. 없어요. 특히 현금은 내가 현금을 인출해서 자녀한테 주거나 이런 경우도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증여라든지 상속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세무서에서 예금을 많이 들여다봐요. 예금 보통 1,0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많이 잡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1,000만 원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1,000만 원 이상의 자금이 인출이 됐거나 이러면 소명 안내 자료를 내보내게 됩니다. 네네. 그럴 경우에는 거의 소명할 수 있는 길이 없죠. 약간의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 신설된 이제 공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혼인 증여 재산 공제라든지 출산 증여 재산 공제라든지, 혼인했을 때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혼인했을 맞아요. 때 네. 뭐 한도를 1억, 자녀를 출산을 했을 때 한 1억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대신에 이 두 가지가 합쳐서 1억이에요. 각각도 1억이지만 합쳐서도 1억이거든요. 이거는 평생에 한 번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 나오는 5천만 원인 증여재산 공제 같이 포함해서 1억 5천을 증여를 받으실 수는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각각의 부모님들한테 1억 5천씩 현금을 증여를 받는다. 그러면 합해서는 한 3억 정도 증여를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그런 이후에 이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의 시간의 뒤에는 다시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현금의 증여를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요즘 많이 올랐다고 갑자기 와이프한테 세금 절약한다고 이렇게 증여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주식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시나요? 주식은 위험해요. 그냥 단순하게 내 주식을 뭐 자녀한테 아니면 배우자한테 이렇게 증여한다고 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주식 자체를 위험하게 보기 때문에 조심해서 진행하셔야 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있지만 그건 따로 상담을 요청을 해주시면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아는 지인하고 가족들 간에 돈을 빌리고 나서 야 우리 문제 벌어지면 그때 가서 차용증 쓰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렇죠. 그런 부분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요즘에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용증을 문제가 벌어졌을 때 쓰면 되지 않겠냐, 옛날 날짜로 해서 작성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과세관청에서도 이제 세무서에 계시는 여러 공무원분들이 베테랑이세요. 그래서 이 차용증이 옛날에 쓰여진 건지 아니면 최근에 문제가 벌어지고 나서 쓰여진 건지 파악을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아예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처음에 차용증을 작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공증도 받으시면 좀 더 디테일하죠. 나중에 가서 뭐 하자 이런 거는 지금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처음부터 아예 나중을 위해서 차용증을 미리 만들어 놓고 진행하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저 신문에서 보니까 며느리가 69억을 빌려가지고 70억짜리 부동산을 샀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지금도 문제가 많이 돼요.
국토부에서는 이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받아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검토를 하고, 근데 누가 봐도 네 이거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당연히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은 심심치 않게 나와요.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뭐 차용증을 썼다 하더라도 그거를 부동산에 취득을 하거나 이용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는 편법 증여로 해서 조사 대상이 진행이 되고 나중에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가산세 부분들이 좀 많이 부과가 돼요. 그럴 때는 나중에 이 금액이 상속세라든지 증여세 이런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고발 조치까지도 당하거든요. 말 그대로 검사한테 고발한다는 거예요. 더 큰 위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본인의 소득을 생각을 하고 진행하시는 게 훨씬 낫죠. 그러면 혹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문제가 커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나 보네요. 그렇죠. 국세청 입장에서도 네.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악용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세금은 세금이지만 이 부분은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위배가 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조심히 해야겠네요. 최근에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107건 중에서 한 67건 정도가 편법 증여로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진행하시는 게 좀 낫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증여를 하고 싶다 이러면 담당 세무사님이든 아니면 그걸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 잘 상담해 줄 수 있는 세무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낫죠.